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송 전 대표 오늘 새벽인가요?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의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고 했고요.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심사 때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이제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을 텐데, 네. 주거는 빼면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소명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거나 또 증거를 인멸했던 적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많이 보고요. 네. 소명이 안 됐거나 또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해서 증거가 확보가 거의 다 돼 있다.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소명도 됐는데 이전에 증거인멸했던 적도 있고 그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유 부장판사가 지금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장 기각을 했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보면 네. 그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됐다라고 아하. 판단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위증교사 혐의였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증거인멸 염려랑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였던 걸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민주당 현직 대표라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됐던 건데, 송영길 전 대표는 현직 대표가 일단 아니거니와 그리고 혐의의 소명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더 많이 소명됐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강조해왔던 것이 프랑스에서 귀국하고 나서 제출한 휴대전화가 소위 깡통폰이었다, 교체된 폰이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외곽 후원 조직이죠, 먹사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 근거로 삼았었는데 이거를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검찰로서는 수사가 시작된 지 한 8개월 만에 지금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셈인데요. 앞으로 남은 수사 속도가 좀 붙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 그들을 소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고요. 현재까지는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죠.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의 임종성, 허종식 의원, 이렇게 3명이 특정된 수수 의원이고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밖의 의원들의 더 지목이 돼서 줄소환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송 전 대표는 지금 앞으로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특히 지금까지 구속영장 기각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이제 기각이라든지 결백을 줄곧 강조를 해왔고, 그리고 지난번에 소환조사 때는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일단 이제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구속이 된다고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본인의 신병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본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크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송 전 대표도 대표지만 먼저 이 법정에서는 이 측근들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네, 일단은 이제 재판의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5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관련 인물들이 사실관계, 그러니까 돈봉투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일단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또
어느 범주에서 어느 인물까지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형이 내려진 인사들에 대해서 1심 선고는 내년 초쯤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 한편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후원했던 사업가가 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을 수사를 받던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관 후원 조직을 통해서 송 전 대표에게 1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던 사업가 A모 씨가 지난달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숨졌는데요. 이 A모 씨는 송 전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고 경남 지역에서 그간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그간 송 전 대표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립구도를 좀 형성해 왔는데 이렇게 송 전 대표 구속이 되면 한동훈 장관 또 비대위원장 추대론하고 맞물려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반대 경우로 기각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법무부나 한동훈 장관 또 타격을 받았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의 어떤 적대 관계에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긴장이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입지가 흔들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뭐 검찰이나 법무부는 뭘 했나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발부가 일단 됐기 때문에 한 장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 이제 뭐 비대위는 물론 국민의힘에서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한 장관이 총선에 등판한다거나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이 것에는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 소식 하나 더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인데요. 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경 전 부대변인에게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일 단독 정유미 판사는 벌금 네.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였는데요. 이경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에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잠들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들이 이제 뭐 대리운전자 연락처가 제시가 안 된다거나 또 급제동을 계속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는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부대변인직을 사퇴를 했네요. 네, 이경 전 부대변인 일단은 당의 부대변인직을 사퇴를 했고요. 예.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항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시 정당 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면서 당직 사퇴의 변을 밝혔고요. 자신의 억울함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동해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도발에 나섰네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8시 24분쯤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인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서 5번째입니다. 그 전날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ICBM까지 쏘면서 연일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입니다. 자, 연이틀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한국 또 미국 간의 군사 협력 때문인 거죠. 네, 연달아 발사한 미사일들은 단거리도 있고 이제 장거리도 있는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미국을 조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17일에 발사했었던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570km를 비행을 했는데 이 거리가 딱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아하. 부산 작전 기지에 미주리함이 입항했던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ICBM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에 핵 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연합훈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 이런 핵작전 연습을 한다라고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북한 국방성도 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 핵 협의 그룹의 회의 결과를 두고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다 맹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핵 협의가 북한의 도발 사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긴급히 개최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을 한 가운데 예.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활용해서 한미일 간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한국 또 미국, 일본 계획대로 조만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 정보 공유 시스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네,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하는 3국의 이 공유 시스템은 지난해 11월에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명기가 됐고 네.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동맹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국과 각각 동맹을 맺는 미국을 경유해서 연결하는 구조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우선 지휘 통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시험이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군 당국이 도발을 사전 감지해서 추적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공동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국 안보실장 등은 또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제 ICBM 하성 18형 발사 훈련을 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김정은은 지금 더 위협적 방식으로 공세적 맞대응하겠다라고 핵 무력 발전 과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어제 킹스맨 시간 속보로 전달해 드렸는데 출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고장이 났었고요. 운행이 중단돼서 열차 내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났다면서요. 네, 어제 오전 6시 20분쯤에 일어난 상황 다시 살펴보면요. 네. 사우역에서 걸포 북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구원 열차를 이용해서 고장난 전동차를 차량 기지로 입고를 하고 또 양촌 장기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오전 7시 24분부터 8시 15분까지 한 50분 정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열차에 제때 탑승을 하지 못한 이용객들이 승강장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지각을 피하려고 하는 김포 골드라인 이용객들이 주변 버스 승강장으로도 몰렸기 때문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승강장에 사람 몰리면서 어지럼증 또 불안 증세를 보인 탑승객이 있었다면서요. 네, 고촌역 승강장의 경우는 50대 여성과 20대 여성 승객이 각각 어지러움, 불안 증세를 보여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건강 상태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졌기 때문에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는 했고요. 그리고 운행 재개 직후에 열차에 탑승했다는 시민의 증언에 따르면 승강장에 탑승 대기자들이 몰리면서 3대 정도 열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겨우 승차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열차에 타려는 사람과 열차 안에서 강한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김포 도시철도 이 김포 골병 라인 이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출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데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대책을 좀 마련하지 않고 있나요? 네,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이 김포 도시철도의 특징에도 달려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6 내지 10량이 이제 한 편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포 골드라인은 한 편성당 열차가 2량, 2량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부상을 하면서 국토부나 김포시에서 대책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국토부는 일단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열차 4량을 추가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구매한 열차가 내년에 2025년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골드라인 대체 노선 버스는 이제 7월부터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투입하는 이 대책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현된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뭐 열량이 너무 작다고 보니 양이 작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어제 용인 경전철에서도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승객들이 불편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오전 7시 57분쯤에 용인 경전철 기흥 3가역 구간에서 신호 시스템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용인 경전철 측에서는 일단은 일시적으로 전 역사를 폐쇄를 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전 10시 38분에 운행이 재개가 됐는데 용인시에 따르면은 기흥역의 선로 전환기가 한파로 인해서 합선이 생기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상하행선 운행도 5 내지 10분가량 지연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이 원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한파 속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자, 오늘도 북극 한파 영향으로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문다면서요. 네,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 내지 8도겠고요. 서울은 최저가 영하 7도, 최고 2도의 기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위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바로 유입이 돼서 북극 한파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